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인데요.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과연 나는 한 명일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나랑 어제의 나를 이야기하는 내가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 바로 자아, 경험, 그리고 마음의 경계라는 제목의 질의응답 모음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왜 인간은 굳이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을 갖게 됐을까? 이게 또 인공지능의 마음과는 어떻게 다를까? 심지어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오늘 파고들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이 두 자아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경험하는 자아랑 기억하는 자아라니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헷갈렸거든요. 뭐 제 안에 두 명이 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커피 맛을 느끼는 나랑 어제 있었던 일을 친구한테 얘기해주는 나가 다른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카너먼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 분리된 두 인격체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네네. 우리 의식이 작동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워요. 경험하는 자아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를 사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의 감각, 고통, 즐거움, 지루함 이런 걸 실시간으로 처리하죠. 이 자아한테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요. 오직 한 3초 정도? 그 정도의 현재만 계속 이어질 뿐이에요. 3초요? 와, 그 거의 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기억하는 자아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이야기꾼이자 감독인 셈이죠. 경험의 전체 필름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아, 다 저장하는 게 아니군요. 네. 가장 강렬했던 장면, 그러니까 피크,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엔드. 이런 하이라이트만 딱 뽑아서 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고 그 영화 재밌었어 혹은 끔찍했어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다음 영화를 고르는, 즉 미래의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하나는 모든 순간을 묵묵히 겪어내는 배우고 네네. 다른 하나는 그 배우의 연기를 편집해서 전체 이야기를 만드는 감독. 이런 셈이군요. 근데 왜 이렇게 진화한 걸까요? 그냥 배우 겸 감독인 하나의 자아가 다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각각의 자아가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는 자아의 즉각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피하는 능력이요. 네. 이건 당장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죠. 저게 뭐지? 하고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피해야죠. 반면에 기억하는 자아는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지난번에 저쪽 덤불에서 뱀을 봤으니까 앞으로는 돌아가야겠다처럼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든 거죠. 즉각적인 반응이랑 장기적인 학습,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자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AI 로봇은 경험하는 모든 걸 1초도 빼놓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기억처럼 왜곡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AI처럼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단일 시스템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어떻게 보면 좀 못 믿을 감독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바로 인간과 AI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저장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정보를 다루느냐의 문제거든요. AI가 저장하는 건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죠. 하지만 인간의 경험하는 자아가 느끼는 건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감각질, 영어로는 퀄리아라고 부르는 건데요. 감각질. 네,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죠. 감각질.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사과를 볼 때 뇌가 처리하는 빛의 파장 정보, 이건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AI도 그건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 불금이라는 강렬한 느낌, 아하. 레몬을 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신맛의 느낌, 끔찍한 치통의 아픔 같은 거요. 이런 1인칭 시점의 생생한 경험, 그게 바로 감각질입니다. 데이터로 절대 환원될 수 없는 순수한 느낌 그 자체죠. 아하.
AI는 이것은 파장 700나노미터의 빛이다라고 분석할 순 있어도 그 붉다는 느낌 자체를 경험할 순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에게는 애초에 경험하는 자아가 느낄 만한 주관적 경험, 즉 감각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험을 요약하고 편집하는 기억하는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성립이 안 되는구나. 네. 인간과 AI는 정보를 처리하는 운용체제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데요. 만약에 미래에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로봇에게 아주 정교한 촉각, 시각, 후각 센서를 달아준다면요. 인간의 신경계랑 거의 흡사하게요. 그럼 그 로봇도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일까요? 그 질문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인공지능과 마음철학 분야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센서는 그저 외부 세계의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입력 장치일 뿐이거든요. 입력 장치일 뿐이다. 네, 그 신호를 고통스럽다거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내적인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 문제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요. 어떤 입장들인가요? 하나는 기능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면 그건 오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행동이 같으면 네, 어떤 로봇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고통스러운 자극을 받았을 때 인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로봇이 마음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이 같으면 속도 같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럴듯하네요. 그럼 다른 입장은요? 다른 하나는 현상적 의식 관점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해요. 아니, 겉모습은 오리인데 속으로는 자기가 닭이라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주관적인 느낌이 없으면 진짜 오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하, 재밌네요. 즉, 아무리 완벽한 센서와 정보 처리 능력으로 무장한 로봇이 아프다라고 소리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도 그건 정말로 고통을 느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AI는 이 두 기준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방금 고통을 예로 들였는데 자료에서도 유독 고통이 마음이 있다는 증거로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왜 수많은 감정이나 경험 중에 고통이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걸까요? 뭐 기쁨이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그게 고통이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보편적인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첫째, 그 존재에게는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내면 세계가 있다. 둘째, 그 내면의 상태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선을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고통은 그 존재가 단순한 자동기계가 아니라 자기만의 내면 세계를 가진 주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빨간불이군요. 여기에 누군가 있어요 하고 외치는 신호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마음이 있는지 판단하려는 마음 귀인 연구에서 고통이 핵심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그 존재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종류,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여러 층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통이 마음의 지표라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동물들은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물론이고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도 분명히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동물들에게도 다 마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좀 뭐랄까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생명인데 어떤 동물은 가족처럼 아끼고 어떤 동물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다루잖아요. 이 둘 사이에 대체 어떤 논리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온전한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절대 해치면 안 된다는 하나의 논리적 흐름을 가정하기 때문이죠. 네, 딱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윤리학께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고요. 여러 층위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이 층위들을 구분하면 왜 그런 모순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층위를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첫 번째 층위는 생물학적 사실의 층위입니다. 개와 돼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죠. 그렇죠. 사실이죠. 두 번째 층위는 도덕적 평가의 층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이죠.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우선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층위가 있나요? 네, 세 번째 층위는 문화적 규범입니다. 어떤 동물을 보호하고 어떤 동물을 식용으로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앞선 두 층위와는 또 다릅니다. 사회적 합의와 역사, 전통에 관한 문제죠. 이 세 층위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즉, 동물은 고통을 느낀다는 이 생물학적 사실이요. 이게 우리가 특정 윤리적 가치관이나 문화적 규범을 덧붙이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그러므로 모든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그러므로 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그 사이에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쁘다라는 도덕적 판단과 개는 우리 사회에서 친구다라는 문화적 합의가 끼어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 하는 생물학적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거죠.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개는 많은 문화권에서 충직한 친구라는 문화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네. 인간과 반려동물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죠. 반면에 돼지는 오랫동안 가축이라는 경제적 자원으로 분류되어 왔고요. 여기에 종교적, 경제적 요인까지 더해지니 이건 논리적 모순이라기보다는 각 사회가 만들어낸 복잡한 규범과 구조의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돼지와 개를 다르게 보는 게 결국 생물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야기의 결과라는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 이게 처음 저희가 얘기했던 기억하는 자아가 서사를 만드는 방식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사실 그 자체보다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카너멈 이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시작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논쟁이 뜨거워집니다. 이 논쟁이 단순히 심리학 모델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을 넘어서 무엇이 좋은 삶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거군요. 그렇죠. 먼저 카너먼의 모델을 지지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예를 들어 이 사람과 결혼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닐지 같은 결정은요, 순간의 쾌락을 느끼는 경험하는 자아가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기억하는 자아가 내린다는 겁니다. 아,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나 삶의 만족도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카너먼의 그 유명한 실험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겠군요. 끔찍한 경험이라도 마지막 순간이 좋으면 전체를 좋게 기억한다는 피크핸드 법칙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저도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등산 경험이 있는데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은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짜릿함과 내려와서 마신 막걸리. 막걸리. 네, 그것 때문에 전체가 엄청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이게 바로 기억하는 자아의 강력한 편집 능력입니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습니다. 그렇게 편향되고 믿을 수 없는 편집자를 기준으로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행복, 즉 웰빙을 더 잘 반영하는 건 왜곡되기 쉬운 기억하는 자아가 아니라 매 순간의 느낌을 담당하는 경험하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기억은 너무 쉽게 조작되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은 나중에 돌이켜보는 만족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질적인 경험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정의할 때 멋진 서사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매 순간의 즐거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하는 철학적 가치 판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서 인공지능의 의식, 동물을 대하는 윤리 문제, 그리고 행복의 정의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듣고 보니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찰나의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단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삶에 대한 서사를 구축하고 편집하는 존재라는 점이죠.
이 두 역할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로 우리 인간 의식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억하는 자아는 정체성을 만들고 미래를 결정할 만큼 강력하지만 동시에 피크앤드 법칙 같은 편향에 취약한, 어떻게 보면 꽤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걸 역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 기억하는 자아에게 더 근사한 추억, 더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선물하기 위해 지금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길고 평온하지만 딱히 기억에 남을 장면이 없는 휴가 대신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짧고 강렬한 경험으로 가득 찬 휴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